세월이 흐르면 장성한 자식들은 집을 떠나고 부부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떠나게 된다면 홀로 남겨진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죽는 날까지 혼자 계셔야 할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꼭 쥐고 있어야 한다고, 자식과 합가하면 재산 다 빼앗기고 쫓겨난다고. 그런데 어디 자식이 다 그런가요? 그런 자식도 있겠지요? 안 그런 자식들도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다면 혼자의 삶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밥 먹는 시간이 쓸쓸하시다면 자식과의 삶도 생각해 보실 때가 된 것입니다. 외동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둘 이상의 자식이 있다면 어느 자식과 함께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각자 인생 살자며 나 몰라라 하는 자식도 있고 생활비 줄 돈 없으니 가지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 받으시면서 사시다가 아프면 요양원 가시라는 자식도 있습니다. 너무 쓸쓸한 일이지요. 지금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68세 김연옥 여사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홀로 살아온 시간 동안 느낀 외로움과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연금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자신을 대하는 두 아들의 서로 다른 방식, 과연 그녀는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과 곁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김연옥 여사는 아침이 되기 전에 눈을 뜹니다. 알람은 필요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혼자가 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합니다. 밤새 혼자 있었던 집의 공기는 묘하게 차갑습니다. 연옥은 잠시 그대로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는 순간 무릎이 또 시큰거립니다. 익숙한 통증입니다.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따라오는 감각처럼 받아들입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약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전날 밤 미리 정리해 둔 것들입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유족연금 18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연옥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 1년은 정신없이 흘렀고 그 다음 1년은 적응하느라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익숙해진 고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실 한쪽 장식장 위에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정장 차림에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연옥은 그 앞에 사과 하나를 올려둡니다.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것들로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입 밖으로 말을 꺼내보지만 충분하다는 말이 마음까지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연옥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부엌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엽니다. 김치통 하나, 반찬통 2개, 오래된 장조림. 혼자 먹기엔 많은데 누군가와 나누자니 늘 애매하게 남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분주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남편 출근을 재촉하고 아들들이 늦잠을 자겠다며 투덜거리던 소리로 집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연옥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가스레인지를 켭니다. 혼자 먹는 국은 금방 끓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으면서도
연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현관 쪽으로 향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데도 괜히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요즘 바쁩니다. 아니, 늘 바빴습니다. 큰아들의 연락은 가끔 오지만 짧았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항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막내 정호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연옥은 생각을 멈춥니다. 식사를 마치고 약을 챙겨 먹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젊었을 때는 몸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몸은 늘 뒷순이었습니다. 거실 창가로 가 커튼을 젖힙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평소처럼 조용합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손주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연옥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는 있지만 혼자서만 살도록 태어나지는 않았다고.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옵니다. 등기 서류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골 땅. 남편이 말없이 모아둔 재산입니다. 고맙기도 하고 이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 집은 남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집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연옥은 아직 그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날 것 같아 귀를 기울여 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시간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진다는 걸. 연옥은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막내 정호입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 맞죠? 이따가 들릴게요. 연옥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응,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다시 앉습니다. 마음이 아주 조금 느슨해집니다. 병원에 가는 날은 막내 아들이 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연옥은 그 사실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막내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정호는 늘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옵니다. 너무 이르면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다고 늦지는 않게 시간을 맞춥니다. 연옥은 그 미묘한 차이를 압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느껴지는 거리입니다. 현관 쪽에서 기척이 나면 연옥은 서두르지 않고 몸을 일으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누군지 압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다 조용해지고 발걸음 소리가 한결 느려집니다. 집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늘 그렇습니다. 연옥은 그 순간이 싫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배려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들어오자마자 집 안을 한번 훑어봅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신발이 어지럽지 않은지, 어머니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묻지 않고 확인합니다. 연옥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방식이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집을 나설 때면 연옥은 무릎에 힘을 한 번 더 줍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정호는 반 발짝 앞서 걷다가도 어머니가 따라오는 걸 확인하며 속도를 맞춥니다. 붙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거리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연옥 곁에 섭니다. 행여 할머니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차가 올 때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연옥은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괜히 손에 힘을 줍니다. 오래 잡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버스에 오르면 정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어머니 옆자리 통로 쪽입니다. 내릴 때 불편하지 않도록, 갑자기 일어서야 할 때도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앉습니다. 연옥은 그런 배치를 굳이 의식하지 않으려 하지만 몸은 먼저 압니다. 차가 흔들릴 때면 정호의 팔이 자연스럽게 어머니 쪽으로 옵니다. 잡으라는 말도 조심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연옥 역시 거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이 오랜만인데도 그 손길은 낯설지 않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대기 시간이 깁니다. 연옥은 번호표를 쥐고 의자에 앉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연옥은 아직 불리지 않은 번호를 보며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시큰거림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굳이 내색하지는 않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프냐고 묻는 대신 괜히 말을 얹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아이들도 어느새 조용해집니다. 특별히 주의를 주지 않아도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약국으로 향합니다. 늘 그렇듯 약 봉투는 하나가 아닙니다. 연옥은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약이 늘어날 때마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정호는 그 마음을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같은 길을 여러 번 오갔지만 혼자 다닐 때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말이 없어도 덜 외롭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문득 큰아들이 떠오르지만 생각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버스가 집 앞에 도착하면 정호는 연옥이 완전히 내릴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집에 들어와 자리에 앉자 정호는 물부터 따라 놓습니다. 연옥은 그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것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날 밤 연옥은 침대에 누워 다시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쩌면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도움은 언제나 조용히 같은 얼굴로 곁에 와 있다는 것도. 큰아들 민수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늘 미리 전화를 합니다. 오늘 시간이 된다고, 잠깐 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올해는 못 잊고 곧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옥은 그 뉘앙스를 잘 압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는 짧았고 목소리는 바쁜 듯 다급했습니다. 연옥은 굳이 반가운 척하지 않습니다. 와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섭니다. 손에는 과일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말끔한 셔츠 차림, 깔끔한 구두. 집 안을 한번 둘러보는 시선이 빠릅니다. 오래 머물 생각이 없다는 걸 연옥은 그 시선에서 먼저 느낍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자마자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은 괜찮으신지, 병원은 다니시는지. 말은 공손하지만 질문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연옥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듣기보다는 확인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민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미리 준비해 온 듯 접히지 않은 봉투입니다. 연옥은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고맙다는 감정이 앞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연옥은 압니다. 민수는 봉투를 건네며 말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쓰시라고, 마음이라고. 연옥은 손사래를 칩니다. 연금도 나오고 생활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봉투를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듯 어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줍니다. 연옥은 결국 받습니다. 받지 않는 게 더 어색해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봉투는 가볍지 않습니다. 금액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형태가 느껴져서입니다. 자주 오지 못하는 대신 이렇게라도 책임을 나누려는 방식. 연옥은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큰 며느리도 큰 손주들도 얼굴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가끔 큰아들만 얼굴을 비출 뿐입니다. 막내 정호의 얼굴이 잠시 스칩니다. 정호는 이런 봉투를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걸 연옥은 압니다. 그리고 정호가 대신 무엇을 건네고 있는지도 압니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도 민수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원 이야기를 하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곧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걸 스스로 계속 확인합니다. 연옥은 붙잡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관계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현관까지 배웅하자 민수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연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연옥은 잠시 현관 앞에 서 있다가 봉투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돌아옵니다. 봉투를 바로 열지 않습니다. 서랍에 넣어두고 그 위에 손을 잠깐 얹습니다. 연옥은 생각합니다. 돈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에 남는 건 돈보다 다른 것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봉투는 서랍 안에 들어가지만 함께 보낸 시간은 집 안 어딘가에 머뭅니다. 오래 앉아 있지 않았던 소파, 아직 따뜻해지지 않은 공기. 연옥은 그날 저녁 막내가 두고 간 반찬을 꺼내 먹습니다. 봉투와 반찬을 번갈아 떠올리며 굳이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조금씩 분명해질 뿐입니다. 정호는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습관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혼자 지내는 집이라는 걸 늘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옥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정호가 이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방은 남아있고 거실도 충분히 넓습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더 든든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연옥 역시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늘 중간에서 멈춥니다. 정호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옮기기 어려운 생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집으로 오게 되면 아이들의 하루가 통째로 바뀌어야 합니다. 연옥은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그 무게를 쉽게 말로 옮기지 못합니다. 작은 며느리의 직장도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출퇴근이 빠듯하고 이사라도 하게 되면 매일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연옥은 며느리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버텨내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무엇보다 정호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연옥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병원비를 계산할 때, 약값을 내야 할 때, 그리고 용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비켜갈 때마다 느낍니다. 정호는 늘 필요한 말만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삼킵니다. 합가하자는 말은 그래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살면 편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부담도 커진다는 걸 정호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신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호는 너무 잘 압니다. 연옥은 정호가 그 말을 꺼내지 않는 이유를 어렴풋이 느낍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정호는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호는 집안을 둘러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 집은 여전히 좋다고, 햇볕이 잘 든다고. 연옥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다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 대신 잘 지내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안도의 표현. 연옥은 정호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같이 살자는 말을 하지 않느냐고. 왜 혼자 두느냐고. 그 질문들이 정호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연옥은 정호가 집에 머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립니다. 정호는 저녁이 가까워지면 슬쩍 시계를 봅니다. 아이들 학교 시간, 아내의 퇴근 시간. 그 시간들이 겹치기 시작하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연옥은 그걸 보고도 붙잡지 않습니다. 문을 나서며 정호는 늘 같은 말을 남깁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연옥은 그 말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정호는 실제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아들입니다. 정호가 떠난 뒤 연옥은 집 안의 조용함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같이 살 수 있음에도 같이 살지 않는 선택. 그 안에는 무책임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들어 있습니다. 연옥은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호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삶까지 함께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연옥에게는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연옥은 그 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처럼 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허전함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무릎은 자주 시큰거립니다. 병원 갈 일도 점점 잦아집니다. 혼자서 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날들이 늘어날수록 연옥은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바로 이야기를 건넬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조용한 일이었는지. 민수가 주는 봉투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 덕분에 연옥의 생활은 여유롭고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연옥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나쁜 아들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방식으로 효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봉투를 서랍에 넣으며 연옥은 생각합니다. 충분한 것들과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다른 자리에서 작동한다고. 돈은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지만 하루의 끝을 함께 앉아주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연옥의 마음은 늘 그 중간쯤에 머뭅니다. 고맙지만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는 상태. 외롭다고 말할 만큼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 연옥은 그런 마음을 굳이 말로 꺼내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기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만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뿐입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연옥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까지 다녀야 할 병원 진료과가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지긋지긋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오늘도 작은 아들 정호와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면 연옥은 늘 잠시 숨을 고릅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반복되는 동안 이곳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오는 날이 특별했지만 지금은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며 연옥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또 시큰거립니다.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지만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옆에 앉은 정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묻지 않습니다. 많이 아프냐고 묻는 대신에 전광판을 확인하며 순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늠합니다. 어머니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잡아먹고 싶어서입니다. 진료실 문이 몇 번 열렸다 닫힌 뒤 연옥의 이름이 불립니다. 정호는 자연스럽게 함께 일어납니다. 의사의 설명을 옆에서 듣고 연옥이 놓친 말이 없는지 조용히 살핍니다. 연옥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덜 긴장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 수납창고로 향합니다. 오늘은 연옥이 먼저 지갑을 꺼냅니다. 정호는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누가 내느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호가 내고 때로는 연옥이 냅니다. 늘 정호가 부담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연옥도 알고 있고 정호도 압니다. 수납을 마친 뒤 바로 약국으로 갑니다. 약사는 익숙한 얼굴이고 약 봉투도 늘 비슷합니다. 봉투가 하나, 둘 늘어날수록 연옥의 마음은 잠시 가라앉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들을 가방에 넣습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를 어머니 손에 더 얹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흐르는 동안 큰아들 민수의 연락은 없습니다. 연옥은 그 사실을 새삼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언제 병원에 가는지 모릅니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수에게 어머니의 병원 일정은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알면 되는 정보입니다. 민수는 가끔 집에 들를 때 봉투를 내밉니다. 정해진 날도 없고 정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방문할 수 있을 때 마음이 내킬 때 건네는 방식입니다. 연옥은 그 봉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관심은 거기까지입니다. 어머니의 생활이 어떤지, 하루가 얼마나 긴지, 병원에 다녀온 날의 몸 상태가 어떤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럴 여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연옥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몸은 조금 지쳤지만 오늘 하루를 혼자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정호는 말없이 어머니의 걸음에 속도를 맞춥니다. 앞서지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차에 오르며 연옥은 문득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가끔 마음을 내놓고 누군가는 매번 시간을 냅니다. 둘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자신에게 더 크게 닿는 쪽은 분명합니다. 연옥은 깨닫습니다. 보호자라는 이름은 서류에 적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같은 하루를 지나주는 사람에게 붙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오늘도 그 하루는 정호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주말 오후
안방에 있던 연옥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와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섞여 무심코 마음이 긴장됩니다.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거실에는 민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습니다. 화면 속 뉴스가 흐르지만 그의 시선은 잠시 주변을 스쳐갑니다. 연옥이 보기에 큰 변화는 없지만 정돈된 집 안 풍경이 마음 한켠을 잠시 편하게 합니다. 정호는 조용히 집 안을 돌아다닙니다. 부엌으로 가 가스 밸브와 싱크대를 확인하고 작은 습기나 누수가 있는 곳은 없는지 살핍니다. 베란다 창틀을 확인하고 전등과 창문 손잡이를 손으로 만져보며 생활 속 불편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천장이 내려앉은 곳은 없는지, 벽에 금이 가 있는 곳은 없는지도 눈길을 줍니다. 그의 움직임은 아무 말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리고 세심하게 이어집니다. 연옥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놓이는 것을 느낍니다. 민수는 연옥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말은 짧지만 그가 들어와 TV를 켜고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옥은 마음속으로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집안일이나 생활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언제나 최소한의 예의와 형식만 지킬 뿐, 어머니가 느낄 외로움이나 작은 불편에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정호는 그 사이에도 집안을 살핍니다. 전기 콘센트가 헐겁지는 않은지, 현관문 손잡이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책상 서랍과 장식장, 창문 틈새까지 점검합니다. 그는 무언에 관심을 보내며 필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손을 댑니다. 연옥은 그의 그런 섬세한 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과 재산, 그리고 두 아들 사이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돈으로 효도를 대신할 수 있지만 진짜 곁에서 함께 해주는 존재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호는 말없이 집을 살피고 그녀의 병원 일정을 챙기고 필요할 때마다 손길을 냅니다. 연옥은 오래전부터 느껴온 이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더욱 뚜렷하게 인식합니다. 그날 연옥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와 시골 땅, 남은 재산과 앞으로의 생활. 두 아들 각자의 필요와 마음을 생각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과 함께할 사람을 분명히 떠올렸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연옥의 마음 속에는 이제 조금씩 온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연옥은 거실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 잔잔히 오가는 사람들, 산책하는 이웃들의 모습, 멀리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익숙하고 오래된 집이 주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겁습니다. 아파트와 시골 땅, 예금과 연금. 남편이 남긴 재산은 충분히 생활을 지탱할 수 있지만 동시에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연옥은 문득 생각합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과연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재산을 한쪽에 몰아줄 수도 없습니다. 큰아들은 돈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믿겠지만 그의 관심은 단지 의무와 계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작은아들은 그저 마음만으로 시간을 내어 함께하지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의 손길과 마음은
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옥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머릿속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스쳐갑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작은 아들과 함께 사는 방법. 그렇게 하면 아이들 학교 문제, 며느리의 직장 문제도 고려하면서도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냈던 오래된 집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은 크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작은 아들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옥은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일은 두렵고 남편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집을 비우는 마음은 아쉽지만 내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작은 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연옥은 결심을 다집니다. 연옥은 남은 날들을 혼자 지내기보다는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돈이나 물질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을 잡아주는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연옥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부드럽게 서류 봉투를 만집니다. 아파트와 시골 땅의 등기 서류, 예금 내역, 그리고 남편의 유산. 손끝에 닿는 차가운 종이들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눌 방법을 정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결정은 이미 마음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편한 방식대로 효도를 하고 나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선택해 내 삶을 채웁니다. 작은 아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가장 중요한 효도라는 사실을 연옥은 알게 되었습니다. 연옥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봅니다. 먼 하늘과 가까이 있는 나무들,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잎사귀들. 모든 것이 새롭지만 동시에 익숙합니다. 이 집을 떠나는 일이 두렵지만 곁에 있는 사람이 있기에 혼자가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을 채웁니다. 연옥의 손이 묵직하게 서류 봉투 위에 얹힙니다. 따뜻한 결심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동네 친구들 몇몇이 말렸지만 연옥은 작은 아들과 합가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난 3년간 작은 아들은 충분히 자신을 지켜주었고 보살폈고 염려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 많고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네와 합가하기 위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집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좁지만 정리된 거실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공간, 그리고 작은 아들 정호가 미리 챙겨둔 생활용품들이 연옥의 마음을 안도하게 했습니다. 연옥의 눈에 익숙한 소리, 아이들의 웃음과 작은 아들 부부의 손길이 섞이며 집안은 생기가 돕니다. 부엌에서는 작은 며느리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제잘거립니다. 연옥은 손녀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부드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낍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면 정호가 자연스럽게 연옥의 수저를 챙겨주고 수진이 밥 공기에 적당히 밥을 푸고 반찬을 담습니다. 연옥은 그 손길을 바라보며 금전적인 도움보다 더 큰 위로가 손끝과 마음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연옥은 돈보다는 시간을, 용돈보다는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거기 좁은데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연옥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합니다. 불편하긴
내 동생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한 번 들리겠다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자주 오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옥은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임을 알기에 저녁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연옥은 생각합니다. 합가하면 내가 손해만 보고 쫓겨날지도 몰라. 그 돈만 빼앗길 거야. 친구들의 걱정 소리를 뒤로 하고 아들과 합치면서 연옥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자식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곁을 지켜주는 자식도 있다는 것을. 봉투나 형식적인 방문보다 지금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식사를 같이 하고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남편과 함께 지냈던 집을 떠나는 아쉬움, 추억이 깃든 공간을 떠난다는 슬픔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과 아이들, 작은 며느리의 손길과 웃음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걱정은 알지만 이제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고 곁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택하겠다고.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에는 조용한 온기가 흐릅니다. 연옥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온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작은 아들과 수진의 손길.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연옥은 속으로 말합니다. 효도는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남은 날들은 돈이 아닌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우겠다. 이제 그녀는 압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눌 수 없을지라도 사랑과 손길, 함께하는 삶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 오래도록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보다 자신을 위한 효도이자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연옥의 선택이 어떠신가요? 어리석은가요? 현명했나요? 누구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도 다를 것입니다. 남편의 유산이 없었다면, 연금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내 집이 없었다면, 큰아들의 용도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